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AI 버블에 대한 피터 린치의 의외의 생각들과 그리고 코인이 주식 대비해서 정말 안 올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새 계속 듣고 있는 말이 코인만 왜 안 가고 있느냐잖아요.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죠. 정말 나스닥이나 코스피보다 못난이였는지 안 갔는지 최근에만 그런 건지 과거에도 그랬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 기준으로 월별 수익률을 비트코인, 나스닥, 코스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왜 최근 5년으로 했느냐? 너무 과거로 가면요. 비트코인이 워낙 초창기 자산이라 수익률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트코인이 이겨요.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그나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커졌던 2020년도 이후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코스피는 괜히 넣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야 조금 춤을 추고 파티 느낌을 갖고 있지. 뭐 수익률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그래서 그냥 코스피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왜 나스닥만 오르고 코스피만 오르느냐? 아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이겼던 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겼던 차이도 엄청나게 커요. 자, 21년도 2월 달 공교롭게도 요때 돈나무 언니의 아크 ETF의 수익률, 이 주가도 최고점에 달해 있을 때고요. 또 하나,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도 이때 피크를 찍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트코인도 이때 무려 66.4% 월 말, 그러니까 2월 달의 종가 기준입니다. 66%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오히려 뒤로 가면서 이 갭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로 나스닥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유동성의 혜택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 해서 기관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다고 하고요. 20년도 10월 달에도 30%가 넘는 차이가 났는데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막 폭발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자, 23년도 3월은 특이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하락장이 끝난 건가 안 끝난 건가 굉장히 긴가민가한 굉장히 재미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실리콘밸리 뱅크, 뭐 시그니처 뱅크 등 4개 은행이 망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국채를 안고 있다가 망해버리니까 야, 이거 국채도 믿으면 안 되겠네. 디지털 금 사야지 하면서 나스닥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거의 제가 볼 땐 최초의 굉장히 큰 이 디커플링 됐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24년 11월 달에도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서 뭐 비트코인과 나스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고요. 21년도 11월에도 났었고 23년도 8월 달은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었는데요. 오히려 나스닥이 자기 혼자 뒤로 가면서 격차를 벌였던 적도 있고 20년도 4월 달에는 팬데믹에서 회복을 하니까 뭐 막 유동성을 뿌리니까 비트코인 따라갈 자산이 없죠. 그래서 이때도 나스닥을 압도를 했고 25년 3월 달에도 이때도 비트코인은 좀 가만히 있는 편이었는데요. 나스닥이 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폭락이다 위협으로 인해서 테크주의 실적 부진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요. 수많은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도 봐도 나스닥과 코스피는요. 비트코인과 비교를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수익률은 뭐 알겠어. 근데 승패로만 봅시다. 월별 승패로는 누가 많이 이겼는가? 최근 70개월 기준으로요. 역시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많이 이겼었습니다. 한 70번 정도 붙었네요. 근데 41번을 비트코인이 이겼고요. 27번을 졌습니다. 두 번은 동률이다. 그래서 나스닥만 많이 간다? 국장만 많이 간다? 아니요. 비트코인이 더 많이 월별로도 그냥 수익률 떼고라도 더 많이 즐거웠다. 그러니까 그럼 언제 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 이겼습니다. 20년, 21년, 23, 24, 25 다 7대 5, 뭐 9대 3, 7대 5 이런 식으로 다 이겼고 오직 22년도 고금리니까 당연히 많이 떨어지겠죠. 요때만 4대 8로 나스닥이 이겼다. 그 외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이겼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하는 거 아니냐? 좋습니다. 이더리움을 한번 여기 똑같이 해봤어요. 아까 58% 이겼었잖아요. 이더리움도 뭐 비슷합니다. 54%의 확률로 승패를 나스닥과 비교를 할 때 더 이겼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잠깐 뭐 코스피든지 뭐 나스닥이든지 앞서간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흔들리실 필요도 없다. 넘어간다는 건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국장 그거를 가지고 일로 넘어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왜 없느냐? 결국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도 성장을 해서 같은 제도권 내에 들어왔잖아요. 알트코인도 ETF를 통해서 제도권 내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매크로라든지 뭐 트럼프 EB라든지 이런 같은 이제 구조상에서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만 먼저 간다고 뭐 부러워하고 이럴 필요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그게 만약 맞다면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른 거는요. AI 버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그렇게 뜨거운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AI 버블이거든요. 두 번째가 크립토가 있다고는 하지만 크립토는 제가 뒤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온기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AI 버블, 유동성 이쪽에 투자되는 돈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곧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라고 계시죠. 뭐 전설이니까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25년도 10월 3일 조금 뭐 한 달 정도 전이긴 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도 AI 버블이 계속 화제가 됐었고 실제로 나스닥의 포인트가 이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22,80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뭐 조금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보다 한 700, 800포인트 정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낮아 있는 시기에서 이 컴파운드라는 재단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 다른 인터뷰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이 AI 버블에 사도 되나요? 저 너무 비싸 보이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이게 이제 이 사회자가 뭐 일반인으로 좀 빙의를 해서 물어봤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닷컴 버블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폴 트루더 존스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닷컴 버블 같은데 이거 지금 사도 돼요? 여기에 대한 피터 린치의 대답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좀 의외의 답변을 많이 들어서 좀 놀랐는데요. 우리 뭐 AI 버블, 뭐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AMD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AI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터 린치는요. 전혀 모르겠다. AI 버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는 AI 주식 하나도 들고 있지 않다. 이분이 얘기한 AI 주식은요,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AMD, 뭐, 아이렌,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 이런 거, 나 하나도 없어. 몰라. 그리고 없고 모른다. 심지어 8달 전까지, 그러니까 25년도 초 되기 전까지 엔비디아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몰랐다. 야, 충격적이죠. 우리는 이거 다 안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뭐, 엔비디아는 어떻고, 뭐, 비트코인은 어떻고, 뭐,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이분은 투자 원칙이 있죠.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세요. 이 원칙을 아직까지도 철저히 지키고 있구나. 알아도 그냥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충 하는 거니까. 잘 아는 기업은요, 떨어지면 조금 더 배시시하는 웃음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거가 아니니까 아마 모른다고 하신 것 같다. 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뭐 구글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간접 투자 펀드로 하고는 있다곤 하지만 정통 AI 주식은 모른다,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사회자가 아니 모르면 안 되잖아요. 월가의 전설을 영웅을 지금 초청했는데 결국은 또 이 뭐 예전에 CNBC의 앤드류 앵커처럼 나옵니다. 비싼데 이거 사요 말아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비싸 보이는 것 같은데 사도 돼요? 겠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 비싸 보이거든요. 이분이 우문현답을 합니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비싸 보이니까 안 오를 것이다. 안 산다. 아니요. 그건 잘못됐다고 하고요. 또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사도 된다.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안에 성장 스토리를 보고 이게 납득이 되면 이게 뭐 엄청나게 높게 보이든 엄청 떨어져 있든 이 성장 스토리, 즉 펀더멘탈 뭐 매크로도 봐야겠지만 그 자체의 펀더멘탈이나 품질이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게 납득이 되면 사는 거고 납득이 안 되면 안 사는 거다.
아무리 싸도 뭐 이 스토리가 없으면 싸다고 사선 그것도 망한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펀더멘탈을 중요시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예를 좀 들어보는데요. 자, 월마트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옛날 분이니까 월마트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 후에 한 10배까지 올랐었다고 합니다. 상장이 됐는데 10배 되면요. 이거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비싸요, 비싸요. 우리 비트코인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볼 때는 이분은 일단 처음에는 놓쳤었어요. 그러나 앞 그때 당시 10배로 올랐을 당시에 월마트의 미국 점유율이요. 한 18%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점유율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성장 스토리가 있겠네라고 해서 10배 오른 주식을 사서 역시 수십 배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고요. 또 다른 얘기, 맥도날드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과거에도 수없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피터 린치가 조금 화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볼 때는 미국에서는 좀 더딜 수 있는데 유럽에서의 성장 스토리가 명백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게을르든지 아니면 귀를 막았든지 끝났다, 뭐 끝났다 자꾸 하니까 에이 그거 좀 알아보지는 하면서 약간 화를 내는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알아보고 많이 이제 뭐 끝났다고 할 때 또 이거를 사서 텐베거. 사실 텐베거라는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분이 바로 이분이잖아요. 10배짜리를 또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또 물어보네요. 아, 근데 사고는 싶은데, 이런 분들은 보통 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또 우문현답을 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떨어지면요, 이분이 가장 많은 피해,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저도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반토막이 그냥 하루아침에 났다고 해봅시다. 뭐 수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정도 하락을 하면요, 이런 분들, 뭐 큰 손들은요, 뭐 수백억, 수천억, 많으면 조 단위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내가 가장 큰 손해다, 당신들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을 이어갔었고요. 나는 좀 은퇴를 빨리 하셨잖아요. 좀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13년 운영했을 때 폭락, 하락장만 한 10번 정도 겪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락 같은 거 예측하려고 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마세요라는 겁니다. 그냥 잘 아는 것 들고 있어서 사서 뭐 조정 온다? 맞고 버텨라. 실제로 본인도 블랙 먼데이 한번 맞았었잖아요. 정말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때 맞으셨는데 그것도 10월 달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 해 수익률은 결국은 또 플러스로 해서 마감을 하고 연평균 수익률 29%인가 그렇잖아요. 이분도 아는 거 사서 그냥 맞아라. 피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도 저도 좀 기초를 다시 다졌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뭔가 좀 AI 안다, 뭐 무슨 코인 안다라고 하지만 이분이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알지만 모른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락 같은 거 우리는 어떻게든 이걸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피하지 마라. 그냥 맞아, 맞아, 나도 맞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잘 아는 것을 사서 오래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도 좀 배우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크립토 쪽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AI의 법을 뭐 정점 모르죠. 정점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 코인을 하는 사람, 코인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유동성의 최종 목적지는 그래도 알고 모험을 떠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AI 법을, AI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도 꽤나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벌써 메타가 질렀죠. 페이스북이 채권 발행해서 36조 원의 돈을 조달을 추진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빚내서 AI에 묶어 더블로 가를 외친 겁니다. 36조 원 모집하는데 180조 원 주문이 몰렸다. 아,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 빚낸다고 해서 메타는 한 13%인가요? 엄청 많이 그때 당시 떨어지긴 했었지만 이걸 보면 내년에도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겠구나. 유동성이 몰리고 투자가 몰리겠구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싸잖아요. 메타 주식도 비싸고 뭐 채권 가격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비싸다가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자는 거죠. 만약 현재 내가 굉장히 힘이 센 그리고 여유가 있는 자산운용사다, 헤지펀드다, 사모펀드다, 뭐 블랙락도 있고요. 블랙스톤, 뭐 시타델, 뭐 사모펀드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투자를 해야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안 한다는 아니에요. 개인들이야 이제 빠져나갈 수 있지 투자는 할 것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비싸디 비싼 주식과 채권에 그래도 투자를 하는 거. 물론 이것도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싼데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유동성도 없고요. 뭐 돈도 잘 돌지 않고 사고 팔 수도 어렵고 쉽게 말하면 지저분한 거 대체 자산, 사모 자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노리고 매수를 한다든지 수수료 장사를 한다든지 어느 쪽을 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행동들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사모자산, 뭐 사모펀드 엄청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그 열풍이 드디어 헤지 펀드로도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1위에서 2위권의 헤지 펀드가요. 사모펀드로 무려 50억 불, 한 7조 원이 넘는 돈을 모집을 했다라고 10월 30일 날 블룸버그에서 알려줍니다. 한국 기사에서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어렵게 찾았는데 아무튼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라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끗 차이로 1위, 2위, 3위 막 왔다 갔다 하는 헤지 펀드입니다. 뭐 브릿지워터랑 뭐 시타델이랑 이런 데랑 경쟁을 하는데 참고로 이런 헤지 펀드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요. 참고로 24년도 1월부터 아마 비트코인 ETF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헤지 펀드 중에서도 가장 많이 1위 비트코인 보유량을 한 3조 원인가요? 제가 가물가물한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곳이 바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헤지 펀드가 지금 55빌리언 달러를 사모펀드로 모집을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짧게 살펴보시면요. 자, 세계 탑 헤지 펀드 3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타델도 들어봤고요. 레이달리오의 브릿지워터도 들어봤죠. 근데 운용 자산이요. 거의 뭐 한 끗 차이더라고요. 뭐 공 하나 왔다 갔다 뭐 1, 2, 뭐 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1이 아니면 2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50억 달러를 모집을 했다. 사모펀드 이거 만들 테니까 돈 투자하세요라고 했는데 재밌는 부분은 밀레니엄 이 회사와 이 창립자가 50억 달러 중에 20억 달러를 출자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40% 정도는 내 돈 내고 내가 여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만 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돈 된다. 이거 성공할 수 있다. 엄청나게 먹을 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창립자랑 자기 회사가 40%를 돈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자, 사모시장. 사모님들을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사모시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상장 자산, 뭐 사모펀드, 사모대출. 왜 사모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뭐 투자를 권유를 할까요? 주식 시장에서 안 파니까, 코인 시장에서 안 파니까, 이 비상장, 유동성이 없으니까,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곤란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유동성 없어서 돈이 오래 묶여 있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지금 기회다 싶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헤지 펀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펀드는 이미 뭐 블랙스톤이나 뭐 KKR이나 칼라인이나 아폴로나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했었죠. 지금 헤지 펀드들도 1위, 2위, 3위들이 눈치를 채고 넘어오고 있다. 왜요? 헤지 펀드는 그냥 롱숏, 뭐 마켓 메이킹,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에요. 대부분 상장된 주식, 유동성 높은 것들 위주로 사고 팔고 했었지만 지금 수익원의 다변화를 위해서 사모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하느냐? 25년 내로 펀드레이징을 완료하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유동성이 늘어났다, 뒤로 밀려났다는 게 지금 행동으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비록 막 기사가 없었긴 하지만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헤지펀드 중에서도 비유동성 자산 투자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첫 사례 중 하나다. 드디어 헤지펀드들의 이제 수장들마저도 예전엔 블랙락, 블랙스톤 뭐 이런 친구들 외에도 드디어 넘어오고 있구나. 사실 시타델도 이미 좀 넘어왔었죠.
왜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이제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유동성은 늘어나겠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메타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든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비싸 보인다. 적어도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지만 유동성은 없고 돈은 오래 묶여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쌀 거 아니에요. 싸게 매수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유동성 들어오면 비싸게 팔아서 그 갭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평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매매 차익도 거둘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수수료를 많이 먹습니다. 저도 이건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수료 뭐 1%, 2%뭐 운영 비용으로 떼가는 거, 그거는 당연히 가져가고요. 요런 프로젝트는 성과 보수 수수료가 20에서 한 25%까지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펀드의 수익을 나오면 그 수익의 20%를 떼가요. 아까 창업자랑 이런 친구들이 40% 본인 돈 넣은 게 어마어마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이거 어려운 건인데, 요거 너 뭐 유동성 해가지고 잘 팔았어? 오, 좋아. 20% 수익 떼줄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뭐 위기도 있겠지만 기회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밀레니엄이다, 시타델이다, 여러 헤지 펀드 수장들까지도 드디어 사모님들을 이렇게 제가 쉽게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사모 신용, 사모 펀드, 사모 주식, 사모 쪽으로 넘어오고 있구나.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의 종착지가요. 결국 늘어나면 우리 계속 유동성 하면 코인 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 코인이라고 다 오를까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사용되는 코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되고 유통되는 코인, 그리고 RWA 자산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뭐 경부고속도로 뭐 무슨 고속도로 많이 얘기를 드렸죠.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물량이 들어오는데 고속도로가 뭐 그 톨게이트 비용이든 휴게소 비용이든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새로운 폭탄주가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까지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다면 낙심하고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 10월 30일 날 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시큐리타이즈와 BNI 멜론 은행이 토크나 신용 펀드, 또 신용 나왔네요. 근데 토크나를 했다고 하는데, 시큐리타이즈는 제가 이 토크나하는 걸 튀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튀기면 맛있으니까 토크나를 하면 팔리기 좋다. 이 유동성도 공급하고 삭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자, 튀김 전문 장수입니다. 시큐리타이즈. IPO도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JP 모건이나 이런 친구들이 지금 앞다투어 이거를 이제 IPO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들이 토크나 신용 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또 튀김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서 뭘 튀기느냐?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 아,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만 보니까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시에로나 CDO 이런 거 어디서 들으셨나요? 그렇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 원흉들입니다. CDO, CLO, 뭐 비슷한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빚이죠. 대신 빚을 담보로 한 의무, 그러니까 채권,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CDO와 CLO와의 차이를 보면, CDO는 일반 채무, 일반 빚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만들었다면, 이 CLO는 조금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운데 글자만 달라요. 여기 론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업 레버리지 대출. 그러니까 기업의 대출을 묶어 놓은 거긴 한데 레버리지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입니다. 뭐 망할지 말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회사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이 대출을 하려면 이자를 높게 받아야겠죠. 그런 위험한 기업들의 대출을 묶어 놓은 이 담보부 증권이 이 CLO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걸 지금 누가 토크나 한다? 튀김 전문 장수들이 BNI 은행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좀 무서운 거거든요.
빚을 지금 쪼개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부동산 뭐 하면 그 되게 빚을 많이 지잖아요. 제가 은행에 1억 원을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제 1억 원을 그냥 은행이 갖고 있는데 내 빚을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여러 명이 가질 수 있게 이제 했다고 봅시다. 어떻게요? 이더리움을 통해서 토큰화를 시켜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 올리니까 뭐 투명하게 아무 때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빚이 막 쪼개진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생겨서 한 500만 원 갚고 한 1000만 원 갚았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채무자, 제가 갚은 빚만큼 이 사람들이 지분율이 있으니까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한 개의 은행이 1억 갚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은 이게 쪼개지니까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갚을 것 같은지 안 갚을 것 같은지에 따라 막 가격이 왔다 갔다 좀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무서운 사회로 가고 있다. 지금 이거 사실 그 못 막아가지고 이거 폭탄 돌리기 해가지고 예전에 터졌었는데 요걸 이제 좀 뭐 투명화했다. 뭐 이렇게 좀 포장을 하면서 무서운 것까지 지금 팔고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RWA 시장이요. 처음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멀쩡한 것부터 할 거예요. 그러나 28년까지 RWA 시장이 2조 달러까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쌍벽을 이룰 정도까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모님이 오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사모펀드, 뭐 사모신용, 뭐 B까지 쪼개고 여러 가지가 와야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커질 겁니다. 여기에 돈이 되니까, 여기에. 그리고 뭐 브라질에서도 올해에만 뭐 1조 원이 넘는 자산이 이미 토큰화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뭐 사모펀드, 뭐 해지 자산들도 이제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결국은 이거를 예상하고 블랙락이 자산 토큰화를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요. 버블의 정점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는 잘 아는 것을 사서 오래 버텼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피하자가 아니었죠. 이렇게 월가의 전설이 피하지 말고 그냥 잘 아는 거 사서 버텨라라고 했다면 하락과 조정을 슉슉 피하는 비결이 이게 쉽지 않구나.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락이 오더라도 맞고 견디는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들의 행동들을 꾸준히 또 관찰을 하면서 추정을 하고 우리는 모험길을 떠날 뿐이겠죠. 그래서 지름길이나 왕도를 찾기보다는 버블까지 오래 버틸 수 있는 잘 아는 것에 집중하시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